10년 후, 20년 후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될까는 특히 저런 나이대가 이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작은 별로의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매주 토요일날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지 오프라인으로. 우리 공꾼애님한테 이 부의 사다리 탈 수 있는 방법, 좋은 내용을 들을 수가 있고, 아까 보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서울에 857곳 네.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할 자리 중에서 가장 요지에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세미나 시간이니까 꼭 시간 내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남 3구역 도와주세요. 왜 뭘 도와드립니까?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신통 들어갔는데. 낭만의 대하님이 빌라 확실히 올랐어요. 연초부터 사당, 노량진, 청량리, 역세권 다 사뒀었는데 한 5천 정도 올랐다네요. 낭만 3개 샀으면 1억 5천 올리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연초 얼마 안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많이 버셨네요. 아마 뭐 주택수 제외나 이런 부분들의 혜택도 있으니까 뭐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서두르니까 서울시에서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단지를 뽑았는데 875곳이라고요? 네. 네, 875곳이라고 하고 또 재개발 될 지역들까지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일단 이제 서울이라는 곳하고 바깥에 있는 수도권 중에서 일기 신도시, 지금 최근에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일기 신도시가 11월 달 정도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지정되는 거에 대해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지자체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거. 그 서울도 개발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부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재건축 가능한 서울 아파트가 무려 875곳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 파일이 보면 6개가 있는데요. 도심권, 동남권, 동부권, 서남권, 서부권에서 5대 생활권으로 나눠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총론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875곳은 이미 지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제외했다.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돼서 구역 지정 안 된 애들이 875라는 거예요. 구역 지정돼 있는 애들을 합치게 되면은 당연히 1000곳이 넘겠죠. 자, 그리고 지자체별로 노원구가 일단 126곳으로 가장 많고요. 강서구, 영등포구, 강남구, 도봉구 순으로 이렇게 많은데 한 개 구에 최소 50개 이상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놨지만 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노후 아파트를 새로 부시고 지으려면 또 노후 단독 다세 주택을 부시고 지으려면 멸실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공급되는 양에 비해서 멸실되는 양은 얼마냐라고 비교하면 내년에 서울에는 집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공급이 되는 게 아니야. 32,000가구가 공급되는데 33,000이 줄어드니까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잘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낡은 아파트나 낡은 집이 줄어드는 거, 노후된 집이. 그리고 32,000가구 공급되는 거는 새 집, 고가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거죠. 즉 저가의 아파트가 없어지고 고가의 아파트가 공급돼요. 요게 여러분들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 굉장히 급가속하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급한다고 해도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고가의 아파트들이 10년 동안 매년 33,000가구, 이것도 적은 숫자거든요. 더 앞으로 늘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약 40만 가구 정도의 새 아파트가 공급이 돼요. 서울 시내 재건축만. 네. 그럼 재개발까지 합한다면 약 60만 가구 정도의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서울의 총 가구 수가 400만 가구. 400만. 아파트를 빼고도. 그럼 아파트만 치면은 200만이 조금 넘거든요. 지금 아파트의 약 4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요번 10년 동안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속에서 조합원이 되거나 또는 분양을 받게 되면 조금 저렴하게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고, 특히 조합원들은 정말 저렴하게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렴하게 공급되는 아파트가 60만 가구가 이때 공급이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공급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그 혜택을 싹 걷어들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이, 아파트가 공급이 많아졌다고 해서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새 집을 공급하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새 아파트 60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아파트 가보다 더 높은 금액이 거래되고 더 높은 평균가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가가 6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공급되는 끝날 때쯤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가 12억에 가 있을 거예요. 12억에. 그럴 수밖에 없겠네. 매매가가 12억이 아니에요. 전세가가 12억. 그러면 그때 매매가는 얼마 가 있겠냐고. 그죠? 그쵸. 최소 20억 이상은 가 있을 거예요. 지금 12억, 13억 가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근데 이거를 서울시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정부에서 60만 가구를 50만 가구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기회를 누군가 놓쳐요. 60만 가구가 서울에 400만 가구니까 이거를 무주택자가 그러면 이 중에서 한 190만, 180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지방에서 경기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집을 못 사는 사람은 꽤 많은 뭐 120만, 130만이 될 거고 나머지 일부가 집을 살 건데 여기서 인생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집을 이때 여러 채를 갖게 되는 사람과 안 사고 난 집값이 나중에 떨어질 거야 라고 그냥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사람과의 인생은 10년 후, 20년 후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될까는 요번이 진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마지막 기회. 특히 저런 나이대가 이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친척 또는 우리 자녀들 이 기회는 어떻게 하든 서울에 집을 좀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경기도나 외곽은요. 빈 땅이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어요. 거기는 공급할 수 있어요. 서울 도심의 주택은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이제. 요즘 여러분들 다녀보시면은 다가구를 제외한 순수한 단독주택이 이제 거의 없지 않아요? 없죠. 눈으로 찾아보기 다가구 없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이 875곳 이 중에서 진짜 재개발이 재건축이 가능한 거는 한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경제적으로 재건축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이 되고 나면 그때는 정말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너무 희소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아파트 분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어쨌든 낡고 싼 주택들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를 비싸고 새 아파트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대체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서울의 평균 가격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노후주택을 부시고 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공급될 때 아까 멸실되는 주택과 공급되는 주택인데 공급되는 숫자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는 대부분 다 중고층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 중고층 아파트, 낡은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획기적인 용적률을 주지 않는 한 이 세대수가 원래 있던 아파트의 숫자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그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5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가 20층, 30층 아파트로 되니까 전체적으로 재건축에 비해서 늘어나는 세대수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를 다 포함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2030 서울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는 재건축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에 대한 얘기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 재개발하면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어디냐면은 용산. 용산은 이 도심권이거든요. 종로구와 중구와 용산구를 합쳐서 도심권이라고 하고요. 뭐 도심권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부터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특징에 맞게 중점적으로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갈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근에 좀 관심 갖고 있는 게 남산 주변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보면 용산구 후암동 신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된 곳 말고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중심에 해당되는 중구에 이 서울역 주변 지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남산 주변 지역의 밑에 쪽에 해당되는 요 주거 지역이 지금 현재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고도 지구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신당동 일대는 많은 재개발 구역이 이미 지정이 됐죠. 신통도 됐고 모아타운도 됐고 재개발 구역도 있고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많이 개발이 됐는데 필요한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서울역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요게 세부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개발에서 어떤 입지가 어떤
개발이 필요하고 이런 세부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또 지자체가 세워놓고 있구나. 우리 시청자분이 투자할 때 실수를 줄이고 가능성을 높이고 또 지금 현재 개발구역이 아니지만 개발구역이 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요게 이제 서울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여기가 동호암 1구역, 여기가 동호암 3구역이 되겠죠. 그럼 중구에서 호텔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색깔을 보게 되면 빨간색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의 대표적인 게 이제 세운상가가 있는데 이 상업지역에 이 서울시청과 광화문 때는 추가적으로 발전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약간 베이지색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주거지역이고 남산고도지구의 영향을 받는 곳인데 요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면은 특정 주거지역이라고 아주 작게 써 있습니다. 이거 확대해서 보면 나오는데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매우 불량한 지역 같고 기반시설이 정비나 추가 확보 없이 주택 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그냥 신축이나 개량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은 적절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재개발이죠. 이 재개발 중에서도 저런 남산 밑에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역을 끼고 있죠. 회원역이나 명동역이나 필동역이나 장충동이나 그 라인이 대부분 다 역세권이거든요. 역세권 그것도 350m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복이 되면은 일반 재개발보다는 역세권 개발에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고밀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남산 고도지구도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정 개발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아지고 거의 확실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아까 얘기한 후암 1구역과 후암 3구역이 되잖아요. 후암 1구역, 후암 3구역도 보면 색깔이 똑같은 특정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이 남산 고도지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여기는 개발하기 어려워 사업성 안 나와 이런 걸로 단정 지으면서 여기는 절대 개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후암 1구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됐고 후암 3구역도 된 거죠. 그럼 후암 2구역도 되겠네. 근데 요거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지만 반드시 이것도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런 특정 주거 지역이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단점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그 입지와 요건에 맞춰서 노후 주거지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게 이 후암 용산 주거 생활권의 관리 방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맨 앞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권역별로 나와 있는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만 좀 보여줬는데 용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과 서측으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측은 한남 뉴턴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구역이 엄청나게 거의 다 지정이 됐고 투자할 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측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지구와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 중심의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 중심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쪽 측면에서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이 한강로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으니까 원효대로를 따라서 이동되고 있는 서계, 청파, 원효 1가 원효 2가 3가 이 라인을 따라서 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그 이외에 빈틈도 있고 일반적인 재개발 말고 최근에 3월 5일 날 서울시가 발표된 노선형 상업지역에 대한 얘기도 이 원효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되는 지역을 탁 콕 집어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당군 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전자상가와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를 지나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멸실이 돼서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국제업무지구는 내년에 기반시설 공사 착공에 들어가고 토지 분양도 동시에 할 거고 바로 3년 뒤 2028년이면 준공이 되고 또 거기에 개별적인 건축 허가가 날 걸로 명확하게 일정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한강로와 원효로에 접해 있는 지역들의 가치는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 변화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권역별로 다양한 여러 개의 권역들 제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심권의 중구와 용산구에 대해서 한 예로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권대님이 얘기했다시피 강남권에 가까운 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구 중에서도 한강변이라든지 또는 강남권에 인접해 있는 접근성을 갖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확대될 수밖에 없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흙속의 진주처럼 숨어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남의 집값이 뛰고 나머지 지역들 강남 외의 집값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강남의 집값이 뛰는 수준을 넘어서서 폭등 그죠? 폭등을 이제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죠. 그죠?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제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그렇죠. 공급을 이제 서두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아파트를 팔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강남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이게 지금 저희 방송을 보는 유튜버뿐만이 아니고 저희 방송을 시청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유튜버가 한 목소리를 좀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 전달될 수 있게. 저희는 구독자 수가 적잖아요. 네. 저희보다 훨씬 더 구독자 수가 많이 나오고 조회수가 많은 분들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부분을 전달을 해서 강남 집값을 조금 안정화시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똘똘한 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금 정책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강남의 집을 팔 수 있는 정책을 버려야 돼요. 이게 강남 사람들이 내가 저 아파트를 60억에 팔아서 그 돈을 내가 고스란히 60억을 내 주머니에 갖고 가는 게 너무 배 아픈 거야. 이게 문재인 정권 사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다가 옛날에 40억이죠. 그러니까 35억 하던 강남의 아파트 그 당시에 35억 하던 아파트를 팔았어. 그래서 이 35억을 저 사람 주머니에 그대로 가져가는 게 너무 배 아픈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끔 세금을 때려버린 거죠. 35억 갖고 있는 사람 안 팔아. 왜? 옆에 한 20억 여유자금 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35억 아파트가 6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정권을 믿고서 집을 안 산 3억에 전세 살던 사람들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월세를 더 보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죽는 건 가장 저 밑에 서민들이 죽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도 똑같이 이 정책을 고수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빨리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지 경제 순환이 돼요. 이 순환이 안 되면은 버는 사람은 더 벌고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해당되는 정책을 빨리 버리라고 그래 머슴님이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전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요 강남 자체의 재건축을 서두르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제2의 강남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남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너편에 성수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광장동도 요즘 강남 됐잖아요. 그죠? 건너편에 그다음에 뭐 용산 당연한 거고 뭐 마포라든지 흑석동, 노량진 같은 데들 좀 전에 말씀해 중구 이제 남산을 낀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 뭘 하든 빨리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서 강남 수요자들이 내가 굳이 여기 아니어도 살 수 있다. 송파 사람들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주변 지역 개발을 빨리 좀 서두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강남의 집값이 뛰니까 이 수요를 지금 경기도로도 분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강남 수요자들이 갈 만한 경기도가 어디냐? 네. 그러니까 1기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저는 분당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강남 사람들이 그렇죠. 일산 간다? 사람들이. 안 가요. 아니 강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네. 이 분산 수요는. 근데 판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2의 강남, 또 과천은 경기도지만 또 충분히 강남 수요자를 분산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보니까 분당에다가 엄청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또 이 경기도 쪽에 법을 풀어줬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기회가 또 창출을 하고 그 속에서 또 분당 아닌데 여기도 또 괜찮은데
하는 또 우리 개인적인 또 우리 공권의 생각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앞서의 저기 도시 정비 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서울의 공급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그 수도권에서 지금 현재 많은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도 공급되지만 가장 먼저 공급된 1기 신도시가 노후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개발을 필요한 상황인데 이 11월 달에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 1기 신도시 밑그림 속속 발표. 자, 분당 같은 경우가 현재 평균 용적률이 184%입니다. 그리고 중동이 226, 그다음에 평촌이 204, 삼본이 205, 그다음에 일산은 169% 정도의 평균 용적률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각각의 지역에 있는 기본 계획들을 수립을 하게 되면서 발표를 했고 아직까지 일산은 발표 예정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분당을 예로 들면은 184까지가 현재 평균 용적률인데 거기서 315까지를 기준 용적률로 정하겠다라는 거 요번에. 그러면은 용적률이 184에서 315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용적률이 늘어날 때 보통은 늘어나는 양 크기에 따라서 기부 체납 비율도 따라서 늘어납니다. 그런데 용적률 늘어나는데 기부 체납까지 늘어나 버리면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15까지 늘어날 때는 기부 체납을 10%만 한다. 그리고 최대 450%까지 할 수 있는데 315에서 400까지 하게 되면 기부 체납을 대폭적으로 41% 그리고 450%까지 하게 되면은 400 이상에 대해서는 50%의 기부 체납을 가져오겠다. 공공 기여를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투자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금 대비. 그러니까 가격으로는 당연히 이 5군데 중에서 분당이 최고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업성, 비용은 적고 수익은 커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은 현재 용적률이 가장 낮은 일산이라는 거죠. 근데 일산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높은 데가 분당인데 분당은 워낙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 강남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런 가격의 변화라든지 선호도의 차에서 사람들이 몰려갔던 거고요. 제일 늦게 발표되는 일산 같은 경우는 앞서 강남을 대체하는 수요는 일산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를 또는 내가 작은 자본으로 투자 수익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미래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측면에서는 350, 330, 330이니까 320, 30 정도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럼 170에서 300으로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익성이 나는 데를 1차적으로는 작은 자본으로는 일산을 보시고 자본이 가장 큰 분들은 분당을 보시고 일산과 분당의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평촌 지역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는 측면에서 요 기사를 제가 좀 발췌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서울의 공급, 그 다음에 수도권 중에서 1기 신도시 11월 달에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경쟁이 굉장히 가열적으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이미 가격이 오른 지역 말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중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은가? 네. 이게 일단은 관건인 것 같은데 우리 공권내님 생각은 용적률 혜택 지금 현재 가격이 제일 싸고 네. 지금 가장 용적률이 낮으면서 제일 높은 용적률을 받아서 제일 이익이 많이 나는 일산 쪽도 되게 좋다. 네. 지금 라고, 관심을 예. 좀 덜 갖고 네, 있고 덜 갖고 있는 지역. 1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격이 네. 제일 덜 올랐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보시면은 자 일산 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딱 단순한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내가 이 용적률로 갖고 10억짜리 아파트를 봤는데 공사비가 예를 들어 3억이 들어가요. 3억이. 그러면 2억이 차이가 나는 거죠. 2억이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자 내가 현재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10억의 아파트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분당이 앞으로 제2의 강남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분당의 아파트가 자 20억이 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똑같이 공사비가 3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7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산은 2억이 남고 분당에 7억이 남는다면 저는 아직도 분당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예. 5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실투자 금액이 2억이 들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5억이 현금이 들어간다면 네.
실투자금 대비 받는 7억을 버는 거랑 2억 투자해서 2억 버는 거랑 수익률이 큰 차이는 조금은 나지만 실투자금 대비해서는 차이가 안 날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러네요. 아, 이게 제가 또 이거 놓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럼 이런 당연히 분당이 입지적으로 선호도가 또 가격적으로는 당연히 이 5군데 중에서 최고의 가격이 형성될 거예요. 그럼 이러면 저희가 추천하는 용산에 3억 투자해서 30억짜리 받는 게 제일 낫네요. 좀 더 기다리더라도. 그야 당연한 네. 거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네. 성격이 좀 느긋하신 분들은 용산 투자하는 게 네. 제일 나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지역 위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결론은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내용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좋은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어디가 될지를 모르니까 투자를 못 하겠다고 하세요. 그냥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면 선도지구는 더 비쌀 거란 말이에요. 실투자금 더 들어갈 거고 네네. 선도지구로 지금 예상되는 지역은 네네. 그 바로 옆에 선도지구가 지정돼서 뛰잖아요. 그 바로 옆에가 그 다음 선도지구인 거예요. 그럼 거길 투자하시면 되죠. 그렇죠. 거기가 재건축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얘가 뛰면 얘는 무조건 따로 뛰게 돼 있어요. 근데 먼저 뛰고 안 뛰고는 내가 예를 들어서 파는 시기가 7년 후에 팔 거면 똑같아요. 단지 3년 후에 팔려면 선도주의가 더 낫겠지. 근데 보통 투자하고 3년 있다 파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한 7년, 8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다 똑같은 거야. 선도지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투자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선도지구 바로 옆에가 제일 좋은 투자처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일산 얘기했듯이. 어떤 게 이제 분당이 좋냐, 일산이 좋냐는 최고의 아파트 가격으로 치면 분당이 좋지만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 따진다면 일산도 나쁘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 근데 리스크를 분다면 또 분당이 리스크가 적으니까. 또 분당이 유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오른다면 용산이 제일 좋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좋은 게 또 저희가 또 준비해서 요즘 또 사드리는 데가 노량진도 사드리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저 뭐 중구 쪽도 사드리고 있고 몇 군데 이렇게 저희가 한강변 쪽도 사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해드리는 지역들 자체가 수익 대비 가장 좋은 투자처긴 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더라도 어쨌든 이런 다양한 투자처가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서울 시내 또는 서울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경기도 지역에 많은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이때 공급되는 3, 40만 가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채도 못 가져간다. 지금 집을 갖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채 정도를 못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기회를 놓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여러분들 시간이었다면 오늘 이 방송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